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타로미 대표원장 장유진입니다. 오늘 벌써 이렇게 4강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선생님들? 오늘 고위여사제 한번 달려볼 건데요. 고위여사제 강의는 어렵고 내용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반짝반짝 뜨시고 저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위여사제의 상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별로 양이 많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만큼이 더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볼까 해요. 우선 고위여사제의 배경을 보시면 파란색 컬러가 굉장히 돋보이죠. 이 파란 배경은 영성과 직관, 내면적인 것들, 그리고 신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고위여사제라는 카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바다인지 호수인지 뭐 다른 것인지 언급된 바는 없지만 보통 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의식, 뭔가 숨겨져 있다, 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보면은 그 속이 너무 깊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카드에 적용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을 보시면 바닥은 노란 컬러죠. 노란색. 이 노란색은 바다와 대비가 되어져서 우리의 의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성과 논리, 분석, 이런 의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부터 파생된 의식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정보를 막 분석해가지고 이건 이거구나 라고 그냥 익히는 게 아니라 내 촉으로, 내 직관으로 저건 저런 걸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 같아. 뭔가 내 촉이 그렇게 가리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의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베이스가 무의식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한 무의식으로부터 파생된 의식을 바로 저 노란 바닥이 의미하는 거다. 노란 바닥에 여사제가 있으니까 이 여사제는 의식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이 무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기둥이 있죠. 여기에 검은 기둥,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얀 기둥이 있어요. 이 왼쪽에 까만 기둥은 보야즈라고 해서 북쪽을 상징하고 또 어둠과 음기, 무의식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기둥은 야킨이라고 해서 남쪽과 빛, 그리고 양기,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굉장히 대비되는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은 고위여사제 안에서 이원론을 나타내는 거구나. 뭔가 이중성,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런 그 음과 양기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둥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있어요. 이 무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그 원작자가 언급한 부분은 없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연꽃이다, 석류다, 파피루스다.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사는 식물의 이름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건축 장식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연꽃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영적 깨달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 또 이집트 신전에서 많이 쓰이는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석류꽃이라고 한다면 저 장막에 이렇게 석류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 석류와 연결을 지어서 저 꽃 무늬도 석류꽃이 아니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파피루스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집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 신전에서 실제로 이 파피루스의 무늬를 많이 새겼다라고 해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냥 전체적인 건축 양식이에요 라고 봤을 때에는 파피루스라든지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전에 많이 새겼기 때문에 그것이 착안이 되어져서 그려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카드를 그린 파밀라 콜만 스미스 씨는 연극 무대 디자인을 하셨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었고, 그리고 또 상징주의 화가시잖아요. 상징물을 많이 그리는 화가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 양식과 또 종교 상징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카드에 많이 넣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물 뒤에 있는 이 장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 장막에 그려진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 우선 이 장막 자체는 원작자가 언급하기로 성전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성경 아시죠? 그 성경 안에 성전이 나와요.
근데 그 성전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다. 성소는 일반 공간이고 지성소는 신의 공간이거든요. 이 두 공간이 완전히 대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이렇게 구별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어요. 그 무엇인가의 역할을 성전의 장막이 했다. 그래서 이 고위 여사제도 현실과 어떤 그런 영성적인 거를 구별해주는,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하는 그 경계에 이렇게 장막, 성류 장막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류 자체는 성전 장식이나 또는 제사장 의복에 많이 그려졌다고 하거든요. 이 성류가 무의식을 나타내고 또 영성을 나타내고 신성을 나타내고 뭔가가 숨겨져 있다. 왜냐면 그 성류를 이렇게 보면 안에 알갱이들이 막 엄청 많잖아요. 그것들을 다 숨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성의 자궁과도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성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 여성성은 정말 뭐 여성스럽다 그런 여성성이 아니라 은기, 내면적인 것, 그런 부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장막에 그려져 있는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나무를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하거든요. 종려나무와 그 주변에 있는 잎들 있잖아요. 이파리들, 종려잎이에요. 이것들은 그 영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신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종려잎을 이렇게 깔았다고 적혀져 있어요. 이 종려나무가 남성성을 의미하고 성류가 여성성을 의미하니까 이런 균형을 잡는 의미에서 여사제가 기둥 사이에 있고 그 기둥 사이에 있는 여사제 뒤에 이런 종려나무와 성류가 그려져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발라 생명나무라고 적혀 있는데, 성류의 모양이 그 카발라의 개념 중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저희가 1강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류는 세피로트를 나타내고 종려나무는 그 사이에 있는 가지를 나타낸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쭉 이어서 다른 상징들로 들어가 보자면, 이 여사제를 시크릿 철시라고 해서 비밀의 교회다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원작자가. 그래서 이 인물은 특정 종교 인물이 아니라 숨겨진 영적 지혜 자체를 나타내는 그 개념이라고 적혀져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위 여사제는 사실 인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컬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오컬트 사이언스는 신비주의 체계를 나타내는데, 연금술이라든지 카발라, 점성술, 신비철학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 체계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이 개념들 자체가 바로 고위 여사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셰키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셰키나라는 개념은 신의 현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신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진리 같은 것, 그런 것들이 현실로서 존재를 한다면 아마 고위여사제 같은 그런 모습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 성전의 문턱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이 고위여사제의 카드를 보면은 인물이 뭐 안쪽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딱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기둥 사이에. 그러니까 그 성전의 문턱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턱에 딱 있는 신비 지식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신비 지식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인 영향력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달 문양 왕관이 있잖아요. 밑에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 쓰고 있는 달 왕관. 이집트 여신 중에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이시스가 똑같은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 페르세포네, 또 전설의 인물이 있어요. 전설의 여교황 조안나 와도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가장 어떤 게 연관성이 있나요를 찾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문양 왕관은 이집트 여신 이시스의 영향을 받았고, 달이기 때문에 태양은 남성이고 달은 여성의 비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성과 직관, 또 변동성, 자연의 순리다. 왜냐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달의 모양은 계속 바뀌어 나가죠. 그래서 여기에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자에서 흰색 베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흰색은 순수를 나타내니까, 순수한 영적인 지혜,
순수한 지식 이런 것들이 이 몸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실제 영적 지혜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물이 입고 있는 의상을 보면 안쪽에는 흰색 의상을 입고 있죠. 순수함을 나타내고 겉에는 하늘색 의상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영성을 나타내죠. 하늘이니까. 그리고 옷의 그 쉐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물의 상징, 내면적인, 직관적인,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모양으로도 표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순수한 영성을 나타내고, 왜냐면 흰색 십자가니까요. 그리고 또 신의 여성적인 현재 지금 신이 여성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위여사제가 들고 있는 저 토라라고 적혀있는 저것이 뭐냐? 저거는 유대교의 핵심적인 경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나타내거든요. 이 안에는 신의 법과 창조의 질서가 적혀 있다라고 해요. 그걸 읽고 있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즉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수호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웨이트가 말하는 요점은, 원작자가 말하는 요점은 이 토라의 가려진 면이 있잖아요. 저걸 뭔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저 가려진 면이 바로 이런 부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존재하는데 그 진리가 모두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모두가 그 진리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 개념은 비밀 지식, 그리고 숨겨져 있는 법, 그리고 미스테리, 신비라는 개념이 웨이트가 말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있는 초승달, 이 초승달에 대해서도 원작자가 그녀의 발 아래에는 초승달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초승달은 직관과 신비, 숨겨진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 머리가 아닌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직관적인 지식이 이 여사제의 기반이구나 이렇게 상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이잖아요. 이 숫자 2는 이원성을 나타내는 숫자라서 이 2가 카드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기둥도 2개고요. 그리고 색채도 검은색과 흰색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안과 박 이렇게 뭔가를 나타내는 그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안과 박, 그리고 경계, 또 균형을 잡고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사제가 잘 움직이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균형을 잡고 있는 숫자가 2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바쁘게 상징들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고위여사제는 무의식적 직관과 숨겨진 진실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빼보자면 직관, 통찰, 내면, 비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침묵, 관찰, 잘 움직이지 않죠? 균형을 잡고 있고 이원성이 드러나고 잠재된 지식과 정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딩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잖아요. 해석 포인트를 이렇게 보자면 기운은 어떤 기운이냐라고 봤을 때 숨겨져 있어요. 기운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직관력이 상승할 수는 있거든요. 좀 촉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 직관력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주변의 어떤 감각들이나 기운들을 내가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심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사람 자체가 되게 센치해지는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으로 보면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기운 자체가. 근데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그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변하지는 않아요. 영향력적으로 봤을 때도 이 고위여사제 카드가 딱 나왔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주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왜냐면 표출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표현하는 것도 없고, 근데 받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고, 그리고 뭔가를 내가 행동한다면 기본적으로 딱 해야 될 것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물적으로도 봤을 때 결과물이 없죠. 왜냐면 음기가 굉장히 강하고 드러나는 게 없다 보니까 생각이 많고 내가 행동하는 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없고 드러나지가 않는다. 숨겨진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기운을 느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결과물을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또는 결과물을 보기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애나 금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물론 질문에 따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조금 빼본다면 연애에서는 내게 맞는 연애의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의 때가. 지금은 아닌데 어쨌든 내가 지금은 고위여사제의 시기니까 나에게 맞는 어떤 그 연애 타이밍 잘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누가 나의 인연인지를 아니면은 누가 나의 인연이 아닌지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의 마음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촉이 좋으니까. 그래서 보통 여사제 카드가 나오면 뭐 바람을 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 여사제 카드 자체가 바람을 핀다라기보다는 내가 연인의 마음을 그 촉을 발동시켜가지고 잘 알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그 어떤 바람을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내가 그러한 마음을 느꼈는데 상대방한테 나 사실 너한테 마음이 떴어라고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그 어떤 내면의 본능을 따라서 바람을 직접 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는 연애에 대한 기준을 내가 세워볼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이 마음으로 느꼈을 때는 나는 이런 쪽에 끌리는 것 같고 저런 쪽에 끌리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운? 즉 직접 연애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런 기준을 세우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타인의 눈에 띄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이런 시기 때에는. 그래서 상대방이 직접 나를 찾아야 연애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금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내 앞으로의 금전운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이제 촉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취준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겠고, 또 조용한 일로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보통 많거든요. 굳이 내가 힘들게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임상을 보면은. 내가 굳이 힘들게 돈을 이렇게까지 벌어야 되나? 이 의미가 뭐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뭐지?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소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꼭 필요한가? 이걸 내가 꼭 사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기 때문에 소비에도 신중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물적으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본능과 의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본능이 강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사제는 무의식을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직관, 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 본능으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능 자체는 강하나 절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의지는 약하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행동 의지거든요. 행동 의지가 약해요. 대신에 내면적인 의지가 강한 거죠. 그리고 감정을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 이 고위여사제가 차분한 감정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예민함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중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성으로 보면은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몹시 계획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성 부분에서는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현실적인 생각은 가능해요. 현실적인 생각은 많이 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결과물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성향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민한 성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다소 내향적이죠.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보통은 내향적이고 또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은 많은데 표현이 적어요. 굳이 말해야 되나 싶어서 말은 안 하는데 그 무의식이 기반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화가 계속 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기서 화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감정들이 계속 들 수도 있어요. 뭐 불편한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감정이 될 수도 있겠죠. 표현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손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의심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이 방어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내면적이고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고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죠. 공부를 이 여사제 카드가 나오면 보통 뭐 공부운에 유리하다, 학업운에 유리하다 이렇게 하는데 공부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여사제는
안 그래도 생각이 막 많은데 솔직히 엄청 뭐를 많이 생각하고 이러는 거를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명상하거나 이런 조용하고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건데 공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적인 활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머리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속이 굉장히 시끄러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대신에 본인이 어떤 내면적인 깨달음이 있고 아 이거 진짜 나한테 유익하다 이런 내면적으로 좀 이거 좀 괜찮네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공부는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좀 무겁고 그리고 호불호가 강하고 또 촉도 좋고 눈치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찰력도 강해요. 아, 저 사람의 감정이 지금 어떻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눈치 빠르게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신중하고 계획적인 타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잘 내지 못하죠.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표현 한번 못 해보고 혼자 짝사랑하고 끝내고 이런 경우 진짜 많고 대시가 들어와도 그러한 대시를 즉흥적으로 잘 받아주지 못해요.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이런 게 있어야 발전이 되는데 그런 걸 잘 하지 못하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좁기도 하고 내면적으로 말 통하는 사람이랑만 좀 제한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달의 상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 마음 들었다가 저 마음 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티를 못 내고 표현은 못하지만 이 안에서 혼란스럽고 변덕이 있을 가능성도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사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굉장히 상징들도 많고 복잡한 카드다 보니까 실전 리딩에서 나왔을 때 리딩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아본 그 상황 카테고리랑 인물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실제 리딩에 적용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잘 와닿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5강 3번 여황제 카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